네가 김서방한테 다 주라며. 그래서 한 푼도 없지. 아빠의 사망보험금 10억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은 엄마가 끼니조차 잊지 못한다는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죠. 그리고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장면. 며칠 전 서울 한복판 50평 아파트를 하루아침에 사들이고 의기양양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상 둘도 없는 천사표 남편인 척하며 아내 이름을 팔아 장모의 등골을 빼먹은 그놈. 저는 그날부로 이 미친 시댁을 눈물 쏙 빠지게 짓밟아줬는데요. 인면수심 남편의 소름 돋는 사기극과 속 시원한 사이다 참교육,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에 가까워진 그저 평범해 보이지만 속은 누더기처럼 기워진 서혜숙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어머니 이야기부터 풀어놓아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엄마를 알지 못하면 제가 왜 그렇게 지독하게 살아야 했는지, 왜 그토록 오래 엄마를 미워하다가도 끝내놓지 못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요. 저희 엄마는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위로 오빠 언니들, 아래로 줄줄이 딸린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학교 문턱은커녕 한글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한 까막눈이셨죠. 엄마가 8살 무렵 젖먹이 막내 동생이 홍역으로 세상을 뜨자 외할머니는 그 화풀이를 어린 엄마에게 쏟아부었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업고 다니다가 찬바람 쐬어서 그랬다며 밥도 안 주고 두들겨 팼다는 이야기를 엄마는 나이가 들어서야 겨우 제게 털어놓으셨어요. 한밤중에 보따리 하나 이고 야반도주하듯 서울역에 내렸을 때 엄마 나이 16이었대요. 그 어린 것이 뭘 알았겠어요. 서울역 대합실 벤치에서 새우잠을 자고 남대문 시장 뒷골목 국밥집에서 설거지 심부름을 하며 하루하루 목숨을 이어갔다고 하셨죠.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고 여름이면 부엌 열기에 얼굴이 발갛게 익어버리는 삶이었어요. 그 시절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엄마는 늘 눈을 내리깔고 옷소매만 만지작거리셨는데 저는 어릴 적에 그 모습이 어찌나 답답하던지요. 그러다 23살에 만난 사람이 바로 저희 아빠였어요. 충청도에서 올라와 공사판을 전전하며 벽돌을 나르던 아빠는 손은 거칠어도 마음만은 순두부처럼 여린 남자였다고 해요. 두 분은 청계천 근처 단칸방에서 살림을 시작해라면 한 봉지를 나눠 드시면서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셨죠. 아빠가 새벽에 나가 별을 보며 돌아오는 동안 엄마는 시장에서 파지를 줍고 남의 집 파출을 나가며 한 푼 두 푼 아파트 한 칸을 장만하기까지 그 세월이 얼마나 모질었을지 저는 감히 짐작조차 못하겠어요. 가난이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바꿔놓는지 저는 저희 엄마를 보면서 온몸으로 배웠어요. 어린 시절 백골턴 트라우마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는지 엄마는 돈이라면 눈에 불을 켜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10원짜리 하나에 벌벌 떨고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 세는 사람. 그런데 그 집착이 저한테는 지옥이 되어 돌아왔어요. 저보다 4살 많은 오빠가 있었는데 친오빠는 엄마의 온 세상이었거든요. 같은 밥상에 앉아도 고기 반찬은 오빠 앞으로만 갔고 새 옷은 오빠 몫이었죠. 저는 늘 오빠가 입다 작아진 티셔츠에 사촌 언니가 물려준 치마를 입고 다녔는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로만 알았지 뭐예요. 너는 딸이니까 참아라. 오빠 기죽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밥상머리마다 반찬처럼 올라왔거든요. 저는 그 말이 얹혀서 목구멍으로 밥이 잘 안 넘어가던 날이 많았어요. 제가 19이 되던 가을, 다른 친구들은 대학 원서를 쓰네 마네하며 들떠 있을 때 엄마는
제 앞에 검은 봉지 하나를 툭 던지셨어요. 안에는 공장 작업복이 들어 있었죠. 엄마의 목소리는 어찌나 단호하던지 반박할 틈조차 안 주시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일부터 공장 나가라. 계집애가 대학 가면 뭐하냐? 지금 네 오빠 학원비도 부족한데. 그 한마디에 제 20살 꽃다운 청춘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다가 새벽녘에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봉투를 뜯어 작업복을 만져봤는데 그 뻣뻣한 감촉이 꼭 제 앞날 같았답니다. 그렇게 저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부품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손가락이 저릴 때까지 부품을 조립했죠. 첫 월급 봉투를 받아든 날 저는 그걸 열어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엄마 손에 갖다 바쳤어요. 봉투를 받아든 엄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원래 자기 것이었다는 듯 앞치마 주머니에 쓱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뭐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뻔했어요. 오빠는 그 무렵 매일같이 밖으로 나돌며 사고를 쳐댔거든요. 술집에서 시비부터 유리창을 깨트리질 않나, 오토바이 훔쳐 타다 걸리질 않나, 사고 뒷수습 비용으로 엄마는 제 월급을 몽땅 쏟아부었죠. 어느 날은 오빠가 새 가죽 점퍼를 사입고 들어와 거울 앞에서 폼을 잡는데 저는 그날도 밑창이 다 다른 운동화를 신고 공장에서 돌아온 참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데 속이 뒤집어져서 저녁밥이 도무지 안 넘어가더라고요. 한 번은 하도 서러워서 월급의 3분의 1을 몰래 빼돌린 적이 있었어요. 언젠가 이 집을 나갈 종잣돈은 마련해둬야겠다 싶어서 화장대 서랍 밑바닥에 신문지로 꽁꽁 싸서 숨겨뒀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엄마가 그 돈을 찾아낸 거예요. 그날 밤 엄마가 저를 안방으로 부르시더니 방문을 걸어 잠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년아, 네가 감히 날 등쳐먹어? 오빠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하는 년이 뭘 몰래 챙겨? 엄마 손에 들려있던 건 다름 아닌 빨래방망이였어요. 그날 등짝이며 종아리며 얻어맞은 자국이 며칠을 갔는데 정작 저를 무너지게 한 건 매가 아니라 엄마의 눈빛이었어요. 딸을 보는 눈이 아니라 배신자를 노려보는 눈. 저는 그 서슬퍼런 눈빛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방바닥에 엎어져 흐느끼기만 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 집구석에서 반드시 벗어나겠다고 25이 되기 전에 이 지긋지긋한 방을 뛰쳐나가겠다고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공장 기숙사로 옮겨달라고 사정도 해봤지만 엄마는 월급 관리가 안 된다며 코웃음을 치실 뿐이었죠. 친구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미팅이니 축제니 하며 제잘거릴 때 저는 야근 수당 몇 푼을 더 벌어보려고 잔업을 자청하고 있었죠. 저의 20살, 21살, 22살은 그렇게 기름때 묻은 작업복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가끔 엄마가 오빠 도시락을 정성껏 싸는 뒷모습을 볼 때면 저는 한참을 서 있곤 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낳은 엄마가 맞나? 나는 이 집에서 뭐로 태어난 사람인가 싶어서요. 그러면서도 참 이상하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젠가 엄마가 제 어깨를 한 번만 토닥여 주기를 바라는 그 유치한 기대를 도무지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던 어느 여름날 새벽이었어요. 공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집에 들어와 겨우 눈을 붙였는데 새벽 4시 무렵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방 안공기를 찢어놓더라고요. 안방에서 수화기를 든 엄마의 목소리가 처음에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다가 어느 순간 뚝 끊기더니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곡소리로 바뀌었죠.
저는 잠결에도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온몸으로 직감했어요.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엄마는 이미 방바닥에 주저앉아 수화기를 놓쳤는지 손을 벌벌 떨고 계셨어요. 아빠는 그 옆에서 넋이 나간 얼굴로 벽만 바라보고 계셨고요. 오빠가 죽었다는 소식이 그 새벽 우리 집을 통째로 얼어붙게 만들었죠. 술에 잔뜩 취해 골목에서 어떤 아저씨랑 시비가 붙었는데 홧김에 그 아저씨를 계단으로 밀쳐 중태에 빠뜨려 놓고는 지 발로 도망치듯 큰 길로 뛰쳐나가다 지나가던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엄마는 사흘 내내 아들 영정 앞에서 실신을 반복했어요. 내 새끼, 내 아들을 부르며 관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참 이상하게도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고요. 오빠의 죽음이 슬프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슬픔보다 먼저 밀려오는 건 안도감이었거든요. 이제 저 사고뭉치 때문에 내 월급을 뺏길 일도 없고 새벽마다 파출소에서 걸려 오는 전화도 없겠구나. 그런 계산이 머릿속에서 저절로 굴러가는 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던지요. 그런데 세상은 저의 그 짧은 안도감마저 허락하질 않았어요. 발인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지 사흘 만에 낯선 남자 셋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가 중태에 빠뜨렸다는 그 피해자의 아들과 형제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거실에 눌러앉아 삿대질을 해대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병원비가 하루에 얼만 줄이나 아냐고. 까막 눈에 세상 물정 어두운 우리 엄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방바닥에 이마를 쿵쿵 찌우며 빌기만 하시더군요. 아빠는 그 옆에서 담배만 태우며 한숨을 내쉬셨고요. 결국 엄마는 그 사람들이 내미는 종이 위에 지장을 꾹 눌러 찍고 마셨어요. 치료비고 합의금이고 우리 집에서 다 물어주겠다고 각서를 써준 거예요. 그게 얼마짜리 종이인지 우리 가족 인생을 통째로 저당 잡히는 문서인지 엄마는 그 순간에도 몰랐던 거죠. 며칠 뒤 병원에서 날아온 청구서를 받아든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숫자 뒤에 붙은 동그라미를 세다가 눈앞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도대체 누가 감당하란 건지 손이 덜덜 떨려왔죠. 결국 그 짐은 고스란히 저한테로 굴러왔어요. 은행에서는 부모님 이름으로는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제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받았죠. 그것도 모자라 카드론이며 사채까지 손을 대야 했어요. 통장이라는 통장에는 전부 마이너스가 붙었고 매달 이자만 갚기에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렇게 공장 잔업으로도 모자라 저는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주말에는 식당 홀서빙까지 뛰었습니다. 하루에 겨우 서너 시간 눈을 붙이며 3, 4년을 그렇게 살았죠. 27이 되던 해 화장실 거울 앞에서 세수를 하다가 문득 제 얼굴을 봤는데요. 27이 아니라 37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저를 마주보고 있더라고요. 눈 밑은 시커멓고 광대는 툭 튀어나오고 입술은 부르터서 갈라져 있었어요. 저는 그 거울을 손바닥으로 쾅 내려치면서 소리 죽여 흐느꼈어요. 그때부터 저는 엄마를 제대로 쳐다보질 못했어요. 밥상머리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딱 필요한 것만 했죠. 마음속에는 이미 이 집을 등질 결심이 자라나 있었어요. 오빠가 남긴 빚을 다 갚는 그날 저는 이 집구석에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겠다고 밤마다 이불 속에서 되뇌었으니까요. 그 무렵 저를 겨우 숨쉬게 해준 사람이 나타났어요.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던 날 회식 자리에 온 손님들 중에 유난히 저를 눈여겨보던 사람이 있었죠. 훤칠한 키에 안경을 쓰고 웃을 때
눈꼬리가 접히던 그 남자, 바로 훗날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며칠 뒤에 혼자 그 식당으로 다시 찾아와 제 퇴근 시간까지 2시간을 기다렸다가 커피 한 잔 하자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처음에는 경계했죠. 저 같은 여자한테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저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 사람은 참 신기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가 먼저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제가 오빠 때문에 뒤집어 쓴 빈 이야기를 엄마한테 얻어맞으며 잘한 이야기를 공장에서 손가락이 잘릴 뻔했던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털어놓자 그 사람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그런 얘기 나한테 다 털어놔. 내가 다 들어줄게.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카페 테이블에 다 쏟아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저는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그 사람은 대전이 고향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경찰 간부로 정년퇴직하셨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라며 자기 집안을 담담하게 설명했죠. 저는 그 반듯한 이력에 오히려 주눅이 들었어요. 우리 집안 사정을 알면 저를 싫어할까봐 처음에는 이것저것 감추기도 했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숨길 게 뭐 있어. 다 너의 일부인데라며 저를 감싸 안아주더라고요. 만난 지 반년 만에 그 사람은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는 도망치듯 그 청혼을 받아들였죠. 사랑이라는 감정이 뭔지 곱씹어 볼 여유도 없이 그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저를 꺼내줄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 하나만 붙잡고 결혼 반지를 낀 거예요. 결혼식 날 하객석에 앉은 엄마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어요. 그 뒷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늙어 보였는데 저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고 신랑 손만 꼭 잡았죠. 결혼 생활은 신기하게도 평온했어요. 남편은 명절이 되면 저보다 먼저 친정갈 채비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소갈비 사가자, 장모님 관절에 좋다는 홍화씨 좀 알아봐 놨어라며 살갑게 굴었죠. 저는 친정 문턱 넘는 게 그렇게 싫어서 남편 등을 떠밀곤 했는데 그럴수록 남편은 오히려 앞장서서 처가 일을 챙기더라고요. 관절염이 심해진 엄마를 큰 병원에 모시고 가 진료 예약을 잡고 아빠가 술 드시고 몸져 누우신 날에는 아침 일찍 달려가 해장국을 끓여댔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었죠. 이 사람이 있는 한 이제 저의 지긋지긋한 과거는 다 지나간 일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나요? 아빠가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오신 날 남편이 소파에서 신문을 접으며 저한테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자기야, 장인어른 혈압도 높으시고 심장도 안 좋으시다는데 우리가 노후 대비 좀 챙겨드려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저 남편이 참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며칠 뒤 남편은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친정에 가더니 아빠 앞에 보험 안내서를 쫙 펼쳐놓고 조곤조곤 설명을 시작했죠. 사망보험금이 무려 10억이나 되는 고액 상품이었는데 남편은 그게 마치 우리 가족의 마지막 보루라도 되는 양 강력히 권했어요. 아빠는 처음에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며 손사래를 치셨는데 남편이 제가 매달 보험료 절반은 보태드리겠습니다 라며 소매를 걷어붙이자 결국 도장을 찍으시더라고요. 엄마 역시 사위가 그렇게까지 챙겨주는 게 고맙다고 연신 등을 쓸어내려 주셨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팔짱을 끼며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복이라고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죠.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던 그날 창밖으로는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노을이 참 곱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훗날 우리 가족을 통째로 집어삼킬 시뻘건 불길의 예고편일 줄은 그때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못했답니다. 보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반년쯤 지났을까요? 낙엽이 채 다 지기도 전에 첫서리가 내리던 어느 새벽 저는 또다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이번에는 엄마 목소리였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혜수가 하고 제 이름만 되풀이하고 계셨죠. 저는 잠옷바람으로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아빠가 안방에서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시다가 그대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뇌출혈이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이미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간 뒤였고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이 꺾여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정신 차려 아직 수술 결과 안 나왔잖아 하고 저를 다독여줬는데 그 목소리마저 어쩐지 아득하게 들리더라고요. 수술은 8시간이 넘게 이어졌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손톱만 물어뜯었고 엄마는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두 손을 꼭 맞잡고 계셨죠. 수술실 문이 열리고 나온 의사 선생님은 마스크를 내리며 고개를 젓더라고요. 출혈 부위가 워낙 심각해서 수술은 했지만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씀이었어요. 아빠는 그렇게 나흘을 중환자실에서 버티시다가 결국 저희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어요. 임종을 지키던 순간 엄마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아빠의 가슴팍을 두드리셨는데 저는 그저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오빠 장례식 때는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던 제가 이번에는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오히려 소리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 억척스러운 아빠가 평생 벽돌을 나르며 우리 셋을 먹여 살리시던 그 든든한 어깨가 이제는 차가운 얼굴로 누워만 계신다는 게 도무지 실감이 안 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저와 엄마는 거의 넋이 나가 있었어요. 조문객이 와도 인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향불이 꺼져도 알아채지 못하는 상태였죠. 그때 우리 두 여자를 지탱해 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상주 완장을 차고 밤을 꼬박 새우며 조문객을 맞았고 접객실에서는 육개장 그릇을 나르며 어른들 술잔을 채워드렸죠. 상조회사 직원과 발인 절차를 조율하고 화장장 예약이며 납골당 자리까지 남편이 혼자 다 알아서 처리해줬어요. 발인날 아침 저는 아빠 영정을 안고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그때 뒤에서 저를 붙잡아준 것도 남편이었죠. 남편의 그 넓은 등에 잠깐 이마를 기댔을 때 저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답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나도 엄마도 이 장례식을 무사히 치르지 못했겠구나. 앞으로 나는 이 사람한테 평생 충성하며 살아야겠구나 하고요. 사무제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하지만 아이 둘을 키우면서 맞벌이까지 하고 있던 저한테는 슬퍼할 여유조차 사치였죠. 혼자 남으신 엄마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었어요. 아니, 새벽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엄마의 그 처량한 뒷모습이었죠. 그런데도 저는 전화 한 통 제대로 못 드렸어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다 쏟아질 것 같아서 또 오빠 일부터 시작해 쌓아온 원망이 다시 고개를 들 것 같아서 저는 겁쟁이처럼 수화기를 들었다가도 도로 내려놓곤 했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리만치 편안했죠. 왜냐하면 이번에 아빠가 남기신 사망보험금이 무려 10억이라는 큰 돈이었으니까요. 그 돈이면 엄마 혼자 사시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제가 자주 못 가더라도 엄마는 안락하게 여생을 보내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저 자신을 다독였어요. 남편도 제게 이런 말을 자주 해줬거든요. 장모님은 걱정 마. 보험금 수령 절차 내가 다 알아서 봐드리고 있으니까 자기는 애들이랑 회사에만 집중해.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저는 사위가 이 정도로 처가를 챙겨주는 집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냐며 회사 동료들한테까지 남편 자랑을 늘어놓곤 했어요. 어느 날은 점심시간에 동료 언니가 혜수가 너 진짜 팔자 폈다. 그런 남편 어디서 주었니? 하고 부러워하는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빠가 돌아가시고 넉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이 거실에서 저녁 뉴스를 보다가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이렇게 툭 던지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부모님이 이번에 서울로 이사 오시겠대.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물 잠그는 것도 잊고 남편 쪽을 돌아봤어요. 대전에서 30년 넘게 낡은 빌라 하나 붙들고 사시던 시부모님이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오신다니 그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뒤이어 남편이 덧붙인 말은 저를 더 얼떨떨하게 만들었죠. 이번에 이사하실 집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50평짜리 최고급 주상복합이라는 거예요. 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남편 옆에 슬쩍 앉았어요. 그러고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시아버님이 경찰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시고 시어머님은 평생 살림만 하신 분들인데 그 집을 무슨 돈으로 사셨냐고요. 대전 빌라를 팔아봐야 몇 억이나 나올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그 순간 확 달라지는 거예요. 웃음기가 싹 가시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아니 자기, 우리 아버지가 어디 보통 분이야? 경찰 간부까지 하신 분이고 강연 다니시면서 벌어놓은 돈이 얼마인데 그런 걸 자기가 왜 캐물어? 그 서슬에 저는 그만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결혼 생활 몇 년 만에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언성을 높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명치 언저리를 콕콕 찌르긴 했는데 그날은 밤늦게까지 남편이 저한테 등까지 돌리고 자는 바람에 저는 더 캐물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신 뒤로 우리 부부의 주말은 완전히 시댁 스케줄에 잡아먹혔어요. 금요일 저녁만 되면 어김없이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죠. 얘야, 이번 주말에는 다들 얼굴 좀 봐야지 하는 그 낭낭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한숨이 나왔지만 남편 앞에서는 티도 못 내고 냉장고에서 반찬거리를 꺼내야 했어요. 50평 아파트는 청소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대리석 바닥은 걸레질을 2번씩 해야 자국이 안 남았고 창문은 어찌나 큰지 유리 닦다가 팔이 저릴 지경이었죠. 시어머니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홈쇼핑 채널을 돌리며 애야, 저 구석 먼지 좀 봐라 하고 손가락질을 하셨고 시아버지는 안방에서 낮잠을 주무시다가 저녁잠만 다 되면 어슬렁어슬렁 나오셨어요. 주말 저녁이면 시아버지 술상까지 봐야 했는데 안주가 조금만 부실해도 시어머니는 대놓고 며느리 흉을 보셨죠. 아이고, 요즘 애들은 상차림도 몰라 어쩌고 하시는 그 말투가 어찌나 얄미운지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수도꼭지를 확 틀어놓고 그 소리에 제 한숨을 숨기곤 했어요. 그 넓은 아파트를 오가며 시부모님 뒷바라지에 온 정신이 팔린 사이 친정엄마 안부 전화는 자꾸만 뒷전으로 밀렸어요. 큰맘 먹고 수화기를 들었다가도 시어머니의 호출 전화가 먼저 걸려오면 그쪽부터 받아야 했고 겨우 짬을 내서 엄마한테 걸어보면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이고 엄마도 이제 보험금 받아서 편하게 지내시겠지. 어디 계모임이라도 나가셨나 보다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예민했다면, 조금만 더 엄마를 살뜰히 챙겼다면, 그 무서운 일을 그렇게 오래 방치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시부모님이 새로 들어간 그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 아래에서 우리 아빠 목숨값이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주말마다 그 집 청소기만 돌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빠 기일이 다가오고 있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그날따라 회사 일이 일찍 마무리돼서 저는 오랜만에 정시에 퇴근해 아이들 하원 시간에 맞춰 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버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번지는 걸 보면서 이번 주말에는 시댁 안 가고 엄마한테 다녀와야겠다고 마음먹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액정에 뜬 이름은 뜻밖에도 엄마 두 글자였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엄마는 평생 살면서 딸한테 먼저 전화 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수화기를 들지 않는 분이라 저는 버스 뒷자리에서 얼른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웬일이야? 어디 아파?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들려온 건 엄마의 흐느낌이었어요. 목이 잠긴 채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겨우 쥐어짜듯 한마디를 꺼내시더군요. 혜수가 엄마가 지금 사흘째 밥을 못 먹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잘못 들은 줄 알고 엄마 뭐라고? 하고 되물었죠. 엄마는 울먹이며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쌀독이 텅 빈 지 이미 오래됐고 수돗물로 배를 채우다가 이제는 그것도 마시기 힘들 정도로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스러워서 진작 말을 못했다며 자꾸 미안하다고만 하시는 거였어요. 버스 안이었는데도 저는 목소리를 낮출 겨를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엄마 아빠 보험금이 10억이나 나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돈 다 어디 갔어? 응? 제 목소리가 워낙 컸는지 앞자리 아주머니가 힐끔 뒤를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대답은 저를 더 어이없게 만들었죠. 엄마는 오히려 황당하다는 듯이 저한테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김서방한테 돈 다 주라며. 그럼 엄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너 그랬잖아. 저는 그 순간 버스 창문에 이마를 갖다 대고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온몸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계속 울먹이며 말을 이어가셨어요. 사망진단서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남편한테 다 넘겨줬는데 그 뒤로 한 푼도 구경을 못했다는 거였어요. 딸이 자기를 용서해준다는 말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정작 딸한테서는 연락 한 통이 없어서 속만 태우고 있었다고요. 저는 그날 버스에서 어떻게 내렸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린이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동안에도 손이 계속 벌벌 떨리더라고요. 큰애가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하고 물어보는데 저는 대답할 정신도 없이 그저 아이들 손을 꽉 쥐고 걸었어요. 뒤통수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정말이지 그 표현이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집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웃 언니한테 잠깐만 봐달라고 부탁한 다음 저는 곧장 친정으로 차를 몰았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너무 떨려서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러 닦아야 했죠. 친정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신발도 못 벗고 굳어버렸어요. 집안 공기부터가 달랐거든요. 사람이 사는 집에서 나야 할 냄새가 안 나고 뭔가 눅눅하고 서늘한 냄새만 감돌더라고요.
거실 형광등은 어둡게 껌뻑거리고 있었고 엄마는 그 밑에서 얇은 혼이불 하나를 두르고 웅크린 채 앉아 계셨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뛰어들어가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어깨가 어찌나 앙상하던지 예전에는 통통하니 살집이 있으시던 분이 지금은 뼈만 잡히더라고요. 얼굴을 들여다보니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은 움푹 꺼져 있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뛰어가 쌀통 뚜껑을 열어봤죠.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텅 빈 쌀통에는 뉘 몇 알만 굴러다니고 있더군요. 냉장고 문을 여니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들어 물러진 무 반토막과 곰팡이가 살짝 핀 김치 한 봉지가 전부였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동안 시부모님 김치 냉장고에 반찬을 새로 채워 넣으며 뿌듯해하던 제가 정작 우리 엄마 냉장고는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다는 사실이 저 자신을 후벼 팠거든요. 일단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가 죽이며 우유며 빵이며 한아름 사왔어요. 엄마 앞에 죽그릇을 놓아드리고 숟가락을 손에 쥐어드리자 엄마는 몇 숟가락 뜨시다 말고 자꾸 저 눈치만 살피시더라고요. 저는 엄마 옆에 붙어 앉아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서 자초지종을 캐물었어요. 엄마가 띄엄띄엄 풀어놓은 이야기는 이랬어요. 아빠 사무제가 끝나고 정확히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엄마 앞으로 남편한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대요. 엄마가 수화기를 들자 남편은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안부를 여쭙는 척하다가 이내 목소리를 창 낮추더니 이런 말을 조곤조곤 흘렸다는 거예요. 장모님, 사실 아내가 저한테 몰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빠 일 때문에 장모님한테 쌓인 게 너무 많아서 이번 참에 아예 연을 끊고 싶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장인어른 보험금 10억을 장모님이 내놓으신다면 그때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그 전화를 받고 그날 밤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평생 딸한테 지은 죄가 산더미인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엄마는 그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딸이 자기를 용서해 준다는 말에 눈이 뒤집힌 거예요. 다음 날 남편이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친정집에 직접 찾아와서는 장모님, 아내가 자존심상 직접 달라는 말은 못하니까 제가 대신 서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며 사망진단서, 원본과 고엄 서류 일체, 그리고 위임장에 지장을 받아갔다는 거였죠.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은 서류를 챙기면서 이렇게 신신당부까지 하고 갔대요. 장모님, 아내한테 돈 얘기 먼저 꺼내시면 민망해서 분명히 화낼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절대로 먼저 전화하지 마세요. 조용히 기다리시면 제가 와이프 마음 풀리는 대로 꼭 연락드리게 할 테니까요. 그 한마디가 엄마 입을 아예 봉해버린 셈이었어요. 딸한테 미안한 마음에 딸이 언젠가 마음을 열고 전화해주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며 엄마는 몇 달 동안 홀로 기다려오셨던 거죠. 저는 엄마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눈은 바짝 말라 있었고 대신 뒷목이 뻣뻣하게 굳으면서 관자놀이가 콱콱 울리더라고요. 남편이 그 서슬퍼런 계획을 세우던 순간이며 우리 엄마 손을 잡던 그 장면이며 서류를 챙겨나가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그 얼굴까지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억지로 웃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오해가 좀 있었나 봐. 내가 다 알아볼 테니까 오늘부터는 밥 잘 챙겨 드셔야 해. 엄마는 그 말에 안심이 되셨는지 그제야 죽 그릇을 다 비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친정에 머물면서
이불도 새로 깔아드리고 냉장고도 이것저것 채워드리고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약속하고서 집을 나섰어요. 친정 아파트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겨울바람이 뺨을 때리는 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더라고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은 저는 시동도 걸지 않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핸들에 이마를 대고 있으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부모님이 갑자기 대전에서 서울 한복판 50평 주상복합으로 이사 오신 시점, 남편이 자금 출처를 물었을 때 유독 언성을 높이며 화제를 돌리려던 그 표정, 시아버지가 새 차를 뽑고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시작하던 그 무렵, 아빠 기일이 다가오는데도 남편이 이번엔 좀 바쁘니 조용히 넘어가자며 처가 방문을 슬쩍 미루려던 것까지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더라고요. 아빠가 남긴 그 목숨값 10억이 지금 시부모님이 앉아있는 그 대리석 바닥 아래에 깔려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저는 그 아파트에서 걸레질을 하며 시어머니 잔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 그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저는 핸들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어요. 주차장에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도로로 빠져나왔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 백미러를 들여다봤는데 23살 그해 사채업자한테 이자 갚으러 다니던 그 시절에 제 눈빛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죠. 그때 배웠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세상은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 편이 아니라 이 악물고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 편이라는 거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리모컨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자기 왜 이렇게 늦었어? 어디 다녀왔어? 저는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될 뻔했지만 온몸에 힘을 준 채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어 보였어요. 회사 언니가 갑자기 붙잡아서 저녁 먹고 왔다고 별일 아니라고 둘러댔죠. 남편은 별 의심 없이 그럼 나 라면 하나 끓여줘. 배고파 하면서 다시 소파로 몸을 던지더라고요. 부엌에서 라면 물을 올리는데 손이 자꾸 떨려서 냄비 손잡이를 놓칠 뻔했어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 이 사람과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이들을 함께 키웠다는 사실이 갑자기 낯설게 다가와서 저는 냄비 앞에서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어야 했죠. 그러다가 정신을 다잡고 계란까지 예쁘게 풀어서 라면을 담아 갖다 줬어요. 남편은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물까지 다 마시고는 역시 자기가 끓여준 라면이 최고야 하며 트림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옆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 국물에 뭘 좀 탔어야 했나 하는 생각까지 스쳐가더라고요. 밤에 남편이 저를 끌어안고 잠을 청하는데 저는 도저히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남편의 팔이 제 허리에 얹혀 있는 그 무게가 어찌나 소름 끼치던지 저는 이 사람이 잠든 걸 확인하자마자 팔을 살짝 밀어내고 화장실로 갔죠.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아 저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머릿속으로 조목조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감정을 절대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 남편이 눈치채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든 발을 뺄 사람이니까 저는 완벽한 포커페이스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뒷일을 준비해야 했죠. 그리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 감정만 앞세워서 소리 지르고 따지는 순간 이 계획은 다 무너진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저는 남편을 평소보다 정성껏 챙겨서 출근시켰어요. 넥타이를 메어주면서 오늘 야근이야? 하고 슬쩍 물어봤더니 남편은 저녁 약속이 있어서 늦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겠다고 전화를 걸었어요. 몸살 기운이 있다고 둘러대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다음 곧장 친정으로 향했죠. 친정에 도착한 저는 엄마를 모시고 근처 상가에 있는 법률사무소로 갔어요. 인터넷으로 새벽까지 뒤져서 형사사건에 강하다는 변호사를 미리 예약해둔 참이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엄마는 그런 곳이 처음이라 발걸음이 자꾸 뒤로 밀리시더라고요. 저는 엄마 팔짱을 꽉 끼고 이렇게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부터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이 딸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시키는 대로만 해줘. 변호사님은 50대 초반의 여자분이셨는데 저희 사연을 듣는 내내 안경을 몇 번이나 벗었다 썼다 하시더라고요. 다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하시더군요. 다만 결정적인 건 증거인데 위임장이 위조된 정황과 남편의 이간질 발언,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저는 엄마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엄마, 김서방이 처음에 전화 걸어서 나 얘기 꺼냈던 그 통화, 언제쯤이었는지 기억나? 엄마는 아빠 사무제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저녁이라고 그날은 창밖으로 첫눈이 흩날려서 유독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 가방에서 오래된 폴더폰을 꺼냈어요. 10년도 넘게 쓰신 그 낡은 휴대폰은 놀랍게도 통화자동 녹음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된 구형 모델이었죠. 엄마가 기계에 어두우셔서 그 기능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쓰셨는데 그게 우리 집안의 목숨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변호사님이 아는 디지털 포렌식 업체 명함을 저한테 건네주시더군요. 저는 그 길로 엄마 폴더폰을 들고 포렌식 업체로 달려갔어요. 담당자는 폰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저장 공간이 꽉 차서 자동 삭제된 파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복구를 시도해 볼 수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반드시 살려달라고 부탁드리고 이틀 뒤에 결과를 받기로 했어요. 기다리는 그 이틀 동안 저는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회사에서는 서류를 앞에 놓고도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고 집에서는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웃는 표정을 짓느라 얼굴 근육이 다 뻐근하더라고요.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남편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몰래 뒤졌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서랍 안쪽에서 남편이 챙겨간 사망진단서 사본과 위임장 원본 사진 파일이 담긴 USB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걸 참으며 그걸 통째로 제 휴대폰에 옮겨두고 원래 자리에 다시 넣어뒀죠. 이틀 뒤 포렌식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파일 몇 개를 복구했는데 그중에 통화 녹음이 3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였죠. 저는 헤드폰을 끼고 그 파일을 재생했어요. 첫 번째 파일에서 남편의 그 다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장모님, 사실 아내가 저한테 몰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빠 일 때문에 장모님한테 쌓인 게 너무 많아서 이번 참에 아예 연을 끊고 싶다고요. 두 번째 파일에서는 남편이 장모님, 아내한테는 절대 말씀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도장 찍어주세요 하는 목소리가, 세 번째에서는 10억이 아내한테는 위자료 같은 거니까요. 이걸로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라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저는 헤드폰을 낀 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 파일을 3번씩 반복 재생해서 다 외워버렸어요. 증거가 확보되고 나자 저는 곧장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아빠가 가입하셨던 그 보험사의 위임장 위조 정황을 조사해달라는 서면, 민원을 제기했고 보험금 지급 계좌 내역도 정식으로 요청했어요.
며칠 뒤 회신이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10억은 정확하게 남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은 입금된 지 열흘 만에 시아버지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강남 주상복합 아파트의 매매 대금으로 고스란히 이체되어 있었어요. 자금 흐름이 어찌나 깔끔하게 이어지던지 마치 남편이 잡아가시오 하고 편지를 써붙인 것 같았죠. 변호사님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저는 준비된 서류에 하나씩 서명을 했어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남편을 형사 고소하는 고소장, 시아버지 명의의 그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남편 명의의 모든 예금 계좌와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 통장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서까지 저는 볼펜을 꾹꾹 눌러가며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면서 오늘 무슨 날이야? 냄새가 죽이는데? 하며 콧구멍을 벌름거리는데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웃어 보였죠. 자기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서 힘내라고. 남편은 저를 뒤에서 슬쩍 안으며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어 하고 능청을 떨더군요. 저는 그 팔에 손을 얹으며 속으로 이 팔이 며칠 안에 수갑 앞에서 벌벌 떨게 될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소파에 누워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자기야, 나 종아리 좀 주물러줘. 오늘따라 뻐근하네 하더라고요. 저는 순순히 남편 발치에 앉아 종아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죠. 손끝에 남편 살결의 온기가 느껴지는데 그 감촉이 어찌나 역겨운지 속에서 뭔가가 왈칵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하고 얼른 자리를 떠버렸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저는 찬물로 얼굴을 몇 번이나 씻어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이제 조금 전까지 남편 종아리를 주무르던 그 유순한 아내가 아니라 눈에 시퍼런 서슬을 담고 있는 낯선 사람이더군요. 저는 거울 속의 그 얼굴을 향해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여 봤어요. 며칠만 더 참자, 며칠만 더 참으면 이 지옥이 끝난다고요. 디데이는 그로부터 나흘 뒤 목요일 오전으로 정해졌어요. 변호사님이 법원에서 발부된 가압류 결정문이 그날 오전 10시경 시댁 아파트로 등기 송달될 예정이라고 미리 귀띔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 시간에 맞춰 시댁을 방문할 계획을 하루 종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죠. 몇 시에 집을 나서고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어떤 순서로 서류를 꺼내 보이고 마지막으로 어떤 표정으로 그 집을 걸어 나올지까지 마치 무대에 오르는 배우처럼 대본을 짜고 또 짰어요. 수요일 밤 저는 아이들이 잠든 걸 확인하고 옷장 앞에 섰어요. 다음 날 입고 갈 옷을 고르는데 이상하게 손이 검은색 정장으로 자꾸 갔죠. 흰 블라우스에 검은 재킷과 검은 스커트, 거기에 낮은 굽 구두까지. 남편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기 위한 옷을 골라 침대 옆에 걸어뒀어요. 남편은 그날도 코를 골며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더라고요. 목요일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평소처럼 남편에게 아침상을 차려줬어요. 계란 프라이 반숙과 미역국 한 그릇을 정성껏 담아 내밀며 오늘 하루도 힘내라는 말까지 곁들였죠. 남편은 국그릇을 비우며 요즘 자기가 유난히 잘해줘서 사는 맛이 난다 하고 씩 웃더라고요. 저는 그 웃음을 마주보며 함께 웃어줬어요. 이 사람의 인생에서 저의 미소를 보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요. 남편이 현관을 나서자마자 저는 아이들을 등원시킨 뒤 서둘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립스틱을 바르는데 손이 하나도 안 떨리는 게
오히려 신기하더라고요. 옆에는 미리 챙겨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사기횡령 형사 고소장 원본, 이혼 소장, 위임장 위조에 대한 진정서,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USB까지. 그 무게가 10년 결혼 생활 전부를 뒤엎을 만큼 묵직한 것만 같았죠. 친정에 들러 엄마를 태우고 시댁 아파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엄마는 계속 제 손을 만지작거리며 혜수가 정말 괜찮겠니? 정말 그래도 되겠니? 하고 자꾸 물으셨어요. 저는 신호에 걸릴 때마다 엄마 손등을 토닥이며 이렇게 말해드렸죠. 엄마, 이번엔 딸이 하는 대로만 따라오면 돼. 엄마가 그동안 굶으면서 흘린 눈물, 오늘 다 돌려받을 거니까. 시댁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는 순간, 시계는 오전 10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시간을 정확히 계산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4층으로 올라갔죠. 문이 열리자 복도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어른거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체부 아저씨가 시아버지에게 서명을 받고 몸을 돌리는 참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방금 받은 노란 봉투를 손에 든 채 현관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죠. 저는 시아버지가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을 노려 뒤에서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아버님, 저희 왔어요. 시아버지는 뒤를 돌아 저를 보더니 봉투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고 뒤에 서 있던 엄마의 팔을 부축해 성큼성큼 현관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홈쇼핑을 보고 있었어요. 저와 친정 엄마를 보자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하고 짜증스럽게 리모컨을 던졌죠. 그때 마침 방에서 남편이 걸어 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날 남편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부모님 댁에 잠깐 들르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며칠 전에 흘리듯 유도해둔 스케줄이었죠. 남편은 저를 보자 자기 여기 어떻게 왔어? 하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제 옆에 서 있는 친정엄마와 시아버지 손에 들린 노란 봉투를 번갈아 보더니 표정이 서서히 굳어가더군요. 저는 그 순간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그리고 거실 유리 테이블 위에 그 서류들을 하나씩 소리나게 내려놨죠. 탁, 탁, 탁 하는 소리가 그 넓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거 뭔지 알아? 사기횡령 형사 고소장, 위임장 위조 진정서, 그리고 이혼 소장이야.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시아버지 손에 들린 봉투에서는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이 반쯤 삐져나와 있었고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하고 소리를 질렀죠. 저는 그 아우성 속에서 오히려 목소리를 낮췄어요. 낮게 깔린 제 목소리가 그 순간에는 소리 지르는 것보다 훨씬 무섭게 들렸는지 시부모와 남편이 일제히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를 통해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죠. 장모님, 사실 아내가 저한테 몰래 이런 말을 했습니다로 시작하는 그 통화 녹음이 10분 넘게 이어지는 동안 시부모는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 무릎이 꺾여 주저앉을 뻔한 걸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겨우 버티더라고요. 녹음이 끝난 뒤 저는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억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렸어요. 네가 감히 내 이름을 팔아 우리 엄마의 죄책감을 들쑤셨어? 우리 아빠가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남긴 그 목숨값 10억을 네가 우리 엄마 굶겨가면서 뜯어냈다는 거잖아. 제 목소리가 커지자 남편은 뒷걸음질을 치며 자기야, 오해야, 그게 아니고 어쩌고 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뻔뻔한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사돈댁 돈 좀 가족끼리 당겨 쓸 수도 있는 거지. 핏줄끼리 뭘 그리 유난을 떨어. 아주 시댁을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헛웃음이 나왔어요. 10년 넘게 이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며 며느리 노릇을 해온 세월이 그 한마디에 다 우스워지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려 이렇게 되받아쳤죠. 어머님, 우리 친정엄마가 지난 몇 달 수돗물로 배 채우고 계신 동안 어머님은 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편히 TV만 보고 계셨죠? 그 대리석이 바로 우리 아버지 목숨값이에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말문이 막혔는지 입만 뻐끔거리고 계셨죠. 남편은 여전히 바닥에 반쯤 엎드리듯 무릎을 꿇더니 갑자기 자기 편할 대로 태세 전환을 하더라고요. 야, 네 아빠 임종 지킨 것도 나잖아. 10억이면 그동안 내가 처가에 헌신한 값으로 싼 편 아니냐고.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두 눈에 시퍼런 불이 켜지는 걸 느꼈어요. 성큼 다가가 남편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죠. 짝 하는 소리가 벽에 튕겨 돌아왔고 남편의 안경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저는 오히려 시원하더라고요. 이 손이 그동안 남편 넥타이를 메어주고 종아리를 주물러주던 그 손이었다는 게 창피했을 뿐이죠. 저는 발밑에 굴러다니는 남편의 안경을 뒤꿈치로 밟아 부수며 시아버지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전직 경찰 간부라며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던 시아버지는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벽에 기대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죠. 형사 고소장이라는 글자를 몇 번이나 확인하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다가와 제 바지춤을 붙잡고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얘야, 아가야, 이 애비가 잘못했다. 한 번만 받아오. 응? 이거 경찰에 넘어가면 이 아비 인생 끝난다. 응? 경찰 간부 시절 훈장까지 받았다며 매년 동호회 사진을 자랑하시던 분이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광경을 보면서 감정이 참 이상하게 흘러가더군요. 통쾌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서늘한 슬픔 같은 게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이 돈 앞에서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는구나. 저 위엄과 체면이라는 게 이렇게 얄팍한 거였구나 싶었죠.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 엄마가 굶으면서 딸 전화 기다리셨던 그 시간만큼 정확히 그만큼 두 분도 길거리에 나앉아 굶어보셔야 공평하죠. 저는 이제 한 발짝도 안 물러섭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남편은 무릎으로 기어와 제 발치에 매달렸어요. 자기가 다 갚겠다. 이혼만은 안 된다. 아이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통곡을 시작했죠. 저는 그 눈물을 내려다보며 아무 감흥도 느끼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엄마 굶기는 동안, 이 사람이 저까지 팔아먹으며 10억을 챙기는 동안 저는 이 사람 라면을 끓여주고 넥타이를 메어줬으니까요. 저는 친정엄마의 팔짱을 다시 꼈어요. 엄마는 그동안 벽 쪽에 붙어서서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는데 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입술만은 굳게 다물고 계셨죠. 저는 엄마를 부축해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남편이 자기야, 여보, 제발 하고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안 돌아봤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딱 한마디만 남기고 그 집을 걸어 나왔어요. 조만간 법원에서 봐.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마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저는 엄마를 꼭 안아드리며 눈물을 삼켰답니다. 시댁을 걸어 나온 그날 오후부터 저는 곧장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감정에 취해 잠깐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숨 돌릴 틈을 주면 그 틈으로 어떻게든 재산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려 들 거라는 거리요. 저는 엄마를 친정에 모셔다 드리고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변호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오늘 아침 시댁 방문은 어떠셨어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오전의 상황을 브리핑하듯 전달했고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시아버님 쪽으로도 진정을 넣으실 준비가 되신 거죠? 하고 확인하셨어요. 저는 지도 앱을 열어 대전의 그 관할 경찰서 위치를 찍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죠. 내일 아침 첫 차로 대전 내려갈 거예요. 시아버님이 근무하셨던 바로 그 경찰서에 직접 진정서 접수할 겁니다. 변호사님은 잠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혜숙 씨가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지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하고 짧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명예와 체면을 목숨보다 아끼는 사람이라는 걸, 그 사람이 가장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옛 동료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저는 10년 며느리 생활에서 뼛속까지 학습해뒀거든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아침 8시가 조금 넘어 그 관할 경찰서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출근하는 형사들이 저를 힐끔거리며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민원실로 들어가 진정서 접수를 부탁드렸고 담당 형사분이 사건 개요를 듣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더군요. 사돈의 사망보험금 10억을 며느리 이름을 팔아 가로챈 뒤 그 돈으로 시댁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얘기에 그 형사는 몇 번이나 이거 사실이에요? 하고 되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서류철을 하나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그 안에는 통화 녹음 파일과 자금 이체 내역 그리고 위임장 위조 정황이 담긴 자료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형사는 자료를 훑어보다 담당 성명란에서 시아버지 이름을 발견하고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이 경찰서에서 몇 년 전까지 근무하셨던 그 선배 이름 석자가 사기 사건 관계자로 등장했으니 그 놀라움이 오죽했겠어요. 접수를 마치고 그 경찰서를 나오는데 저는 굳이 담당 형사분께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동우의 사무실에도 이 내용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돈 목숨값 뜯어간 사람이 어떤 얼굴로 예전 동료들 앞에 서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경찰서 정문을 걸어 나오면서 저는 대전역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어요.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오히려 그 바람이 저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며칠 지나지 않아 대전 경찰청과 전현직 경찰 동호회 안에서는 시아버지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졌다는 소식이 흘러들어왔죠. 시아버지가 매년 초청받아 나가시던 자문위원 자리며 대학교 강연 스케줄이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고 몇십 년 직이라던 옛 동료들의 안부 전화조차 뚝 끊겼다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 뒤로 아파트 밖으로 나오지 못하셨다는 얘기를 저는 시댁 쪽 먼 친척을 통해 우연히 전해 들었어요. 아파트 상가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 사러 나가는 것조차 옛 동료를 마주칠까봐 벌벌 떠신다고요. 평생을 훈장과 체면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사회적 매장이야말로 가장 뼈아픈 형벌이라는 걸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인했답니다. 한편 남편 쪽 상황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회사 총무팀 앞으로 남편의 월급 채권 가압류 통지서가 날아갔고 경찰서에서는 남편 앞으로 피의자 신분 출정 요구서를 발송했어요. 회사에서는 며칠 만에 사내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더라고요. 팀 회식 자리에서 김 과장이 장모 돈을 뜯어냈다더라라는 이야기가 오갔고 팀장 자리에서는 남편을 슬쩍 다른 부서로 보내려던 계획이
이내 권고사직, 통보로 바뀌었죠. 남편이 회사에서 짐을 싸서 나오던 날 남편은 저한테 100통이 넘는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그중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죠. 대신 음성 메시지함에 남겨진 남편의 목소리는 하나하나 저장해뒀어요. 처음에는 애원, 그 다음은 분노, 그러다 다시 눈물, 마지막에는 자기 신세 한탄까지 남편의 감정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그 과정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파일들도 참고 자료로 변호사님께 전달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첫 공판이 열리던 날 저는 방청석 맨 앞줄에 자리를 잡았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남편은 며칠 사이에 얼굴이 홀쭉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더군요. 변호사를 통해 남편 쪽에서 몇 번이나 합의 의사를 타진해 왔지만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이런 한 푼의 합의도 없습니다. 처벌 불원서는 제가 죽기 전까지 없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 집 앞을 몇 번이나 찾아왔죠. 한 번은 시어머니가 무릎까지 꿇으며 얘야,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다오 하고 매달리셨는데 저는 아파트 인터폰 화면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넓은 대리석 거실에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던 그 위세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은 건 자식 살리려는 부모의 볼썽사나운 몸부림뿐이었죠. 저는 재판부 앞으로 엄벌 탄원서를 10장씩, 20장씩 계속 제출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가정 내 금전 문제가 아니라 시력이 나쁘고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 노령의 장모를 상대로 딸의 이름까지 팔아가며 벌인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사기라는 점을 변호사님과 함께 조목조목 문서로 정리해 재판부에 각인시켰죠. 재판부에서도 사안의 악질성을 무겁게 봤는지 몇 차례 공판을 거친 뒤 결국 남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안 들었어요. 눈물도 안 나오고 통쾌함도 없고 그저 텅 빈 공기가 가슴 한복판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뿐이었죠. 10년을 함께 산 남자가 죄수복 색깔의 그림자를 뒤에 매달고 사라져가는데 저는 그 뒷모습이 원래부터 남이었던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그 강남 주상복합 아파트는 결국 금매로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가압류 때문에 은행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시부모는 아파트를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원래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렸다는 소식이 부동산 업자를 통해 흘러들어왔는데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건 원래 우리 아빠 돈이었고 이제 그 돈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일 뿐이었으니까요.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건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아빠가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해 언제까지 감출 수만은 없었죠. 저는 아이들이 잠들기 전 침대 옆에 앉아 최대한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놨어요. 아빠가 외할머니한테 아주 나쁜 짓을 했고 그 벌을 받고 있다는 것, 엄마가 이 일을 절대 넘길 수 없어서 법에 물어봤다는 것, 그리고 우리 셋은 앞으로도 씩씩하게 살 거라는 것까지요. 큰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불만 만지작거리다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다시 못 와?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엄마도 잘 모르겠어. 근데 엄마는 너희랑 외할머니 편이야 하고 대답해줬어요. 며칠 뒤 큰애는 자기 방에서 편지를 한 장 써서 저한테 내밀더라고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판사님, 아빠가 외할머니 돈을 뺏은 건 정말 나쁜 일이에요. 아빠를 꼭 벌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어깨를 떨었어요. 아이가 이런 결정을 대신 내려주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미안함이 왈칵 밀려왔거든요. 그 편지는 변호사님을 통해 정식으로 재판부에 제출됐고 판사님도 아이의 편지를 읽으신 뒤 잠시 안경을 벗으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재판부 최종 선고 공판에서는 남편의 범행이 지식이 부족한 노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딸을 방패 삼아버린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이 판결문에 그대로 명시되었죠. 결국 남편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시부모는 아파트 매매 대금 중 상당액을 저희 쪽에 반환하고도 남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곰팡이 낀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셨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침 친정엄마 댁 부엌에서 콩나물국을 끓이던 중이었죠. 국자를 든 채 잠깐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국물간을 보며 소금을 조금 더 넣었어요. 뒤에서 엄마가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혜수가, 이제 다 끝난 거야? 저는 국자를 냄비에 걸쳐놓고 엄마 쪽으로 몸을 돌리며 앞치마에 손을 닦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끼리 잘 사는 거. 그날 저녁 저와 엄마는 오랜만에 한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반찬은 콩나물국에 계란말이, 김치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 소박한 밥상에서 엄마와 저는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웃었죠. 오빠가 살아있을 적에도 아빠가 계실 적에도 저희 모녀 사이에는 없던 웃음이 그 좁은 부엌 형광등 아래에서 처음으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사소송 판결문이 우리 집으로 도착한 건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의 어느 오후였어요. 저는 우편함에서 그 두툼한 봉투를 꺼내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죠. 이혼소송, 형사재판, 민사소송까지 세 갈래로 뻗어있던 그 길고 험난했던 법정 싸움이 이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변호사님의 손을 잡고 준비했던 민사소송에서 저는 완승을 거뒀어요. 재판부는 남편이 위임장을 위조해 편취한 10억 전액과 그 돈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저희 쪽으로 반환할 것을 판결했죠. 이혼 소송에서도 유책 배우자로서의 남편 책임이 명백하게 인정되어 저는 두 아이의 단독 양육권과 친권을 온전히 가져올 수 있었어요. 판결문을 읽고 또 읽으며 저는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후련하다기보다는 그저 텅 빈 유리병에 맑은 물이 서서히 차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20년 넘게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온 여자가 이제야 겨우 자기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되찾은 돈으로 저는 서울 외곽의 볕이 잘 드는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어요. 화려하거나 넓은 집은 아니었지만 남향창으로 오후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고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그런 집이었죠. 저는 그 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친정엄마와의 합가를 결정했어요. 엄마 혼자 그 오래된 친정 아파트에 계시게 두는 건 이제 도저히 제 마음이 허락하질 않았거든요. 이삿날 저는 엄마를 조수석에 태우고 새 집으로 향했어요. 엄마는 창밖을 내다보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삿짐 트럭을 뒤따라가는 동안 저는 슬쩍 백미러로 엄마 옆모습을 훔쳐봤죠.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이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오래 참았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눈물이라는 걸 저는 대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새 집에 들어서서 짐을 대충 정리한 저녁이었어요.
엄마는 거실 창가에 서서 커튼 자락을 만지작거리고 계셨죠. 저는 갓 우려낸 보리차 한 잔을 들고 엄마 옆에 다가섰어요. 그 순간 엄마가 저한테로 몸을 돌리시더니 제 두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엄마의 손등은 여전히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온기만은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그 온기였죠. 혜수가, 이 애미가 못나서 네 청춘 다 망치고 늙어서까지 사위한테 속아 네 속을 그렇게 새까맣게 태워놨다.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엄마는 그 말을 끝까지 잊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셨어요. 저는 엄마를 두 팔로 꼭 안았죠. 엄마의 등이 예전에는 그렇게 크고 두꺼워 보였는데 안아보니 이제 새 한 마리가 웅크린 것처럼 작고 앙상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그동안 미안해. 엄마가 나 미워서 그러는 줄만 알았지. 엄마가 나 위해서 전 재산 다 내주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만 봐. 우리 모녀는 그 창가에서 한참을 서로 등을 두드려주며 울었어요. 눈물이 그치고 나서 엄마는 눈물 자국을 훔치시며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남은 돈 전부를 제 명의로 넘겨주시겠다고요.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냐며 딸이 아이들 키우는데 보태 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손을 다시 잡고 최대한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나이 들어서는 돈이 곧 힘이야. 엄마가 그 돈 꽉 쥐고 당당하게 살아. 나한테 넘길 생각하지 마.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나도 마음이 편해. 엄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눈꼬리에 다시 눈물을 매달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새집 부엌에서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저녁상을 차렸어요. 엄마는 김치찌개를 끓이시고 저는 계란말이를 부치고 큰애는 수저를 놓고 작은애는 물컵을 옮기고 네 사람이 좁은 부엌에서 부딪히며 웃음소리가 오갔죠. 식탁에 둘러앉아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넓은 강남 주상복합 대리석 거실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온기 있는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10억짜리 아파트 안에 있어도 저는 늘 이방인이었는데 30평 남짓한 이 소박한 아파트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집에 앉아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하더라고요. 큰애는 학교에서 새 친구를 사귀고 반장까지 도맡아 하며 씩씩하게 자랐고 둘째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조르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죠. 어느 저녁이었나요? 큰애가 공책과 연필을 들고 엄마 옆에 슬쩍 앉더니 이렇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할머니, 오늘부터 제가 한글 가르쳐 드릴게요. 매일 저녁 30분씩만 하면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한글이냐 하시다가 결국 큰애의 성화에 못 이겨 공책 앞에 앉으셨죠. 처음에는 연필 잡는 것도 어색해 하시던 엄마가 몇 달이 지나자 아파트 이름과 손자 이름 정도는 또박또박 쓰실 수 있게 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저한테 삐뚤빼뚤한 글씨로 서예숙 사랑한다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을 내미셨을 때 저는 그 종이를 부여잡고 부엌 개수대 앞에서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죠. 40이 넘도록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글자로 받아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으니까요. 한편 감옥에 들어간 전 남편은 실형을 다 채우고도 사기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매달고 살게 됐어요. 출소했다는 소식은 저희 쪽으로 굳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풍문으로 듣기로는 재취업도 쉽지 않고 본가에도 발을 못 붙이고 있다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그 넓은 주상복합에서 쫓겨나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지내신다는 얘기까지 들었을 때 저는 그 소식을 아무 표정 없이 흘려들었어요. 통쾌한 감정조차 이제는 사치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사람들의 몰락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스스로 뿌린 씨앗의 결과였을 뿐이니까요. 일요일 아침 저는 새집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놀이터에서는 큰애가 자전거를 타고 둘째가 그 뒤를 뛰어다니고 있었고 벤치에는 엄마가 이웃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그 광경이 어찌나 평화롭던지 저는 물뿌리개를 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에 저는 공장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었고 30에 저는 오빠 빚을 갚느라 밤샘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었고 40대 초반에 저는 시부모 뒷바라지에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의 저는 40대 중반의 저는 처음으로 제 손으로 산 화분에 제 손으로 물을 주며 창밖에 제 가족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10억이라는 돈을 되찾은 게 이 이야기의 진짜 승리는 아니었어요. 진짜 승리는 40년 넘게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던 저와 엄마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의 굽은 어깨를 대신 펴주는 자리에 함께 서 있다는 것, 바로 그거였죠. 저녁 무렵 놀이터에서 돌아온 엄마가 손자들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오늘 배운 세 글자가 있다며 앞치마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자랑스럽게 펼쳐 보이셨어요. 큰애가 옆에서 할머니 진짜 잘하셨어요 하고 박수를 쳐주자 엄마는 소녀처럼 얼굴이 발그레해지시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앞치마에 손을 닦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딸이 엄마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줄게. 엄마는 눈을 반짝이며 그래, 우리 딸이 해주는 갈치조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하고 웃으셨어요. 저는 앞치마 끈을 다시 매며 부엌으로 들어갔죠. 도마 위에서 칼을 든 손끝에는 이제 어떤 떨림도 없었고 창밖으로는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 붉은 노을이 어쩐지 불길하게만 보였을 텐데 오늘 이 노을은 그저 하루의 끝을 곱게 물들이는 담담한 배경일 뿐이더라고요. 부엌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고 거실에서는 엄마가 손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목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오고 갈치조림 냄비에서는 매콤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런 저녁이었어요. 저는 국자로 국물을 한번 저으며 창밖 노을을 향해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였죠. 지옥 같던 세월을 다 지나온 자리에서 이제 저의 진짜 인생이 이렇게 늦은 봄처럼 조심스럽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긴 세월을 풀어놓는 동안 마음 한편이 자꾸 저릿저릿 아려왔는데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는 생각에 여기까지 겨우 걸어올 수 있었네요. 혹시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짓눌려 사시는 분이 계신다면 부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시작이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온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연 들으시는 내내 가슴 한편이 얼마나 먹먹하셨을까요? 딸이라는 이유로 청춘을 통째로 저당 잡히고 믿었던 남편에게 친정엄마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혔던 그 세월을 떠올리면 저도 몇 번이나 목이 메었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렇게 지독한 이야기 끝에 남는 건 결국 원망이 아니라 늦게라도
서로 손을 맞잡은 모녀의 따뜻한 밥상 풍경이라니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사연자님이 되찾은 건 10억이라는 돈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엄마와 자기 자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에 짓눌려 홀로 눈물 삼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사연자님의 이 용기가 작은 등불이 되어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혜숙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되어줄 거예요. 오늘도 고부 여정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